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 잘 들리시나요? 손 들어서 잘 들리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톤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통화정책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크게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태동과 발전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있어서 조금 생소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이제 원래 저희가 창립기념일이 6월 12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이어서 오늘 창립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66주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도 있고 해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관점. 이게 뜬금없이 웬 관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PPT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평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제도가 어떻게 태동을 했고, 또 중앙은행 제도의 기본이 되는 중앙은행법,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에는 위에서 그 평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 있도록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전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는 앞으로 중앙은행 제도 관련해서 무언가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떠한 관점을 오늘 가지고 가셔서 그 관점을 가지고 중앙은행 제도가 바뀔 때 잘 되었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관점을 얻어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평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에 집중하시면 머리 아프시니까 오늘은 조금 어떠한 관점에서 한번 중앙은행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차례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태동, 성립, 발전 이렇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나누면은 태동은 1894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그 다음에 성립은 1945년부터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리고 발전은 1962년 산업법 제1차 개정부터 오늘날까지 해서 오늘 한 120년을 달려야 됩니다. 1894년부터 약 120년을 숨가쁘게 좀 달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은행법이지? 왜 한국은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 제도의 핵심은 뭘까요? 그거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맨데이트, 책무가 뭐냐? 또 그러한 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한, 정책적 권한을 줄 거냐? 어떠한 책임을 또 부여할 거냐?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그것이 중앙은행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앙은행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적혀져 있냐 하면은 그게 중앙은행법,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성립과 발전 부분에서는 이런 중앙은행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를 살펴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태동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최초의 중앙은행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1694년에 세워진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당겨서 릭스방크입니다. 스웨덴의 릭스방크가 최초의 중앙은행이다. 그럼 그때 왜 이 은행을 만들었냐면은 정부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릭스방크를 세워서 대출을 받고 또 당시에 있었던 상업거래 청산결제를 위해서 이 릭스방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처음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도 만들어졌을 때 왜 만들었을까요? 결국에 그때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정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이렇게 공적인 기관은 아니었고 그때는 차터드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특허은행 형태로 양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정부의 은행이다, 은행의 은행이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13년에 이제 그 미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원래는 1913년 만들어지기 전에 뭐 제1 그 The First Bank of United States다, The Second Bank of United States다 해가지고 뭐 중앙은행 유사한 기능을 한 적도 있었지만 뭐 이게 특허 기간이 20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말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뭐 자유은행 시대를 지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금융위기, 뱅킹 크라이시스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에선 1913년에 이렇게 FRS, FRB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태동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처음이 어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수 분들이 구한국은행, 지금의 한국은행이 아니라 일제가 대한제국 말기에 세운 구한국은행이 1909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내지는 그게 바람직한 걸까? 우리 선조들은 그전에는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어떤 중앙은행 제도 관련 자료집을 만들면서 대한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대한중앙은행이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을까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189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학혁명입니다. 뭐 그 역사적 배경을 어디까지 더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먹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일제가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을 세워서 화폐를 이제 뭐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은본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은본이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당시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백동화를 찾고 싶었는데 잘 찾지만 적동화입니다. 그래서 싼 동을 이용해서 백동화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주도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런 백동화가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잘 김홍집 내각도 세우고 청일전쟁에도 이기고 해서 잘 나가는가 싶더니만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제 한풀 꺾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는 고종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로 악원 파천을 탁 하죠. 1896년에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재정고문, 이때는 이제 러시아로 갔으니까 러시아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러시아의 재정고문이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은본이제를 했었는데 우리 근본이제를 합시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럽시다 하고서는 근본이제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자, 그 근본위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화폐조례입니다. 1901년 2월에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식 화폐 발행 장정에 의해서 일본 화폐가 그 법적으로 유통되는데 법적 유통이 합법화가 되면서 우리의 어떤 통화주권을 뺏기게 되죠. 그래서 고종은 이러한 통화주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러한 통화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위제를 해야 되고 그런 근본위제 그만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세우자. 그리고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령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화폐조례에 따르면은 화폐는 정부만 발행한다. 그래서 화폐 국공 확립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근본위제라고 해서 태안금권조례는 쉽게 말하면은 태안은행권을 다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위제니까 그러한 그 태안금권 조례를 만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설립의 기초로서 합니다. 당시에는 일부정화준비제도였는데요. 일부정화준비제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태환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금, 은, 이런 것들을 일정 수량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만 금화를 해라. 보증준비는 뭐냐면은 꼭 그만 아니어도 국채라든지 상호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면 또 그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중앙은행 조례입니다. 조례 그러니까 지금의 지방 자치단체 조례는 아니고요. 법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무 7년에 칙령 제8호로 만들어졌었고요.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 조례는 한국에서 중앙은행 법제를 규정한 최초의 법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에 그 과거로 계속 가면 구한국은행 내지는 어떤 사람은 일본 제1은행이 아니라 대한중앙은행이다. 우리가 고종이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를 조금 더 과거로 조금 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총재도 선임을 했습니다. 심상원 총재도 하고 부총재도 선임을 하고 정관도 만들고 그야말로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됐었는데 결국에 이것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고 이제 이 러일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는 고종 황제가 나는 중립국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한 상태니까 한일 정세를 딱 맺어가지고 너하고 나는 공수동맹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본과 한편이 되게 만들죠. 그러면 이때 그 부총재 이용이 이게 친러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세에 반대를 하니까 일본에서 이 부총재를 납치를 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그 지배하기 시작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중앙은행 내지는 최초의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설립해서 되는 데는 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제도 역사 시작은 이제는 대한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중앙은행이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제1은행한테 사실상 중앙은행 기능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인 제정인 메가다가 이제 1901년에 했던 화폐조례 못했던 거 이제 합시다. 그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 이제 화폐를 교환합시다. 옛날 거 바꿔야 되니까 근본위제를 하려면 구화폐 정기교환의 건을 만들어서 고종 황제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제1은행, 일본 제1은행의 제1자는 맨 먼저 1번 먼저 생겨졌다는 뜻에서 제1은행입니다. 그 두 번째 생긴 은행, 일본 제2은행, 그 다음은 제3은행, 제4은행, 제5은행 이렇게 나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1은행이 뭐지? 그러면 일본에서 생긴 처음 일본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은행입니다. 이런 상업은행한테 우리 중앙은행, 사실상 중앙은행 기능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정리 사무도 제1은행이 하시오. 그리고 필요한 돈도 제1은행한테 빌리고 이게 차용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국고금 업무도 제1은행이 하시오.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인데 혹시 그 인천으로 한번 그 여행을 하시면 한번 잠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한국은행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최초의 뭐 근대적 중앙은행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설립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 사진의 인물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사진 속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50년 12월 달에 초대 통감이 돼가지고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 생각에 맨 먼저는 원래는 한국에다가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생각을 하다 처음에 생각에는 일본에 있었던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의 경성지점을 좀 하자. 이거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당시에는 뭐 은행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당시에 일본 그 제1은행도 내가 계속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들도 있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구한국은행을 세우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7월에 한국은행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자본금 1천만 원의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회사 설립할 때 설립총회가 한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했었고요. 주식의 대부분도 일본 사람들이 소유를 했었고요. 사실상 주권이 이제 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름만 한국은행이지 사실상 일본인에 의한 식민지 중앙은행의 전초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역인 여기서 이제 임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모두 다 일본인이었고, 예, 주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뭐 그 1909년 10월 달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11월 달에 요거 이렇게 설립은 못 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행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가 되면서 일제한테 저희가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한국은행이라고는 한국자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고 뭐 한국은행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뭐 설립일자도 소급을 하고 그래서 조선은행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성격을 한마디로 딱 규정 짓는다 하면은 식민지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는 데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조선은행의 역할이 주어졌다. 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잘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935년부터 이 일본이 화폐 발행 잔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화폐를 엄청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전비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고 일어나면 식료품값 뛰어올라 있고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조선은행은 철저하게 이 대륙 침략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조례 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꼭 한 가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시작이 어디이냐? 예전에는 여기 한국은행, 뭐 일본 제1은행까지였다면 1903년 중앙은행 조례까지 우리 중앙은행 역사를 한번 조금 땡겨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성리 부분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모든 제도들을 바꿔야겠죠. 이제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고 제도들을 이제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금방 다 바꿀 수는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군정 시대 중앙은행 제도는 일단은 미 군정 법령 제21호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아놀드 소장이죠. 당시에 아놀드 소장이 그 공표한 미군정 법령 제21호고 이거에 따라서 조선은행법이 계속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제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식민지 시대의 각종 법령들이 일단은 좀 유지되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중앙은행 제도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습니다.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정부 수립하고 중앙은행을 어떻게 개편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들이 이제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크게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조선은행에서 생각하는 방안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정부 재무부가 생각하는 그런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선은행 조선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년에 만든 중앙은행 설립 대강, 또 중앙은행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선은행에서만 생각했던 어떤 중앙은행 설립 방안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는 서구식 중앙은행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였었고요. 재무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재무부가 만들었던 금융법규 대강 초안 그리고 정부 초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민지 중앙은행이던 조선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일본은행법을 모방하는 것을 그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예컨대 중앙은행 설립대강 조선은행에서 만든 그 안에 보면은 뭐 자본 구성은 반민반관이 하고 이사회도 만들고 다만 좀 약간 당시에 그 중앙은행 설립대강의 한계점이 있는 거는 그때는 뭐 발권부, 은행부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상업은행 역할을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선은행 분들은.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만에 이제 중앙은행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 그 중앙은행법 초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그때 48년 말 하반기쯤에 중앙은행 제도의 연구기에서 그 연구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사부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면은 조선은행에 성행했던 중앙은행은 어떠했던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자본 구성은 정부하고 금융기관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자. 그리고 핵심적인 게 통화심의회, 뭐 이렇게 정책심의회죠. 정책심의하는 그런 심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심의회가 뭐 어떤 그 심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엔 중앙은행 제도를 그래도 조금은 독립성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했는데 반해서 재무부 구상안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면 극단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금리를 중앙은행에 주면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 인사권과 감독권은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또 뭐 정부 관련 기관의 사업체 대출은 재무부 장관이 대출하시오. 그러면 대출을 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었으니 이것들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무부안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일본은행법이 그랬습니다. 당시 일본은행법은 제2조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본은행법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로지 국가 목적의 달성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개정되어진 일본은행법은 그야말로 중앙은행은 정부에 의해서 종속되어진 그러한 기관이었고 재무부는 그런 중앙은행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로 합의가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김도연 재무부 장관인데요. 재무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무부안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김도연 재무부 장관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이제 20년에 감옥에 갔다가 20년에 출소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 아메리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김도연 재무장관은 미국에서 이제 본 게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이 있는데 재무부안을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중앙은행 안도 보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폐 발행액을 최고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이 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김대현 재무부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아니고 우리는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1946년에 이제 미 연준 앞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49년 8월에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블룸필드하고 뉴욕 연준에 있었던 블룸필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젠센 이 두 분을 파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9월 달에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문도 받고 또 한국의 어떤 사항들도 조사를 하고 해서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1950년은 프랭켈이라고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가 미국에 가셨던 분인데 대륙법이랑 그 다음에 미국 법계, 대륙법계 다 정통한 이분한테 법률 자문 받고 해서 1952년 2월 달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중앙은행법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블룸필드 보고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블룸필드 박사인데요. 이게 한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나이 되신 분은 아니셨고요. 한국에 오셨을 때는 나이가 36살, 36세였던 걸로 1914년생인가 그래서 36세였었고요. 1941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만 했던 거는 아니고 파라과이, 과테말라, 필리핀, 도미니칸 공화국, 에콰도르 이런 신산국가에 가서 중앙은행을 만들어가는데 많이 도움을 줬었고 그러한 도움들을 받았던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블룸필드 보고서는 원문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책자들이 좀 단행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시고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블룸필드 보고서의 의의가 뭐냐? 해방 후 새로운 중앙은행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은행법 제정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블룸필드 박사는 중앙은행 제도를 개편하면서 목적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 한국에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을 독립을 시켜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발전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하면 당시에 중앙은행 역할은 조선은행이 있었는데요. 중앙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를 못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한다든지 신용통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지는 않고 심지어 상업은행 역할까지도 조선은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면서 다른 은행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중앙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간섭들이 되게 많았었죠. 조선은행 시절에 보면 니시하라 차관글에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휘둘리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독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개편의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블룸필드 보고서의 큰 목차인데요. 총 6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메인은 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법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어쩌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앙은행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행의 당시 그 중앙은행의 재무를 어떻게 개편을 할까 문제,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블룸필드 보고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과도한 변동성, 불확실성이, 세 번째는 한국 경제 구조와 금융체계 후진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필드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앙은행법이라고 하는 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인플레이션 부분에 이제 파란색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통에 조선은행은 화폐를 남발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아무것도 재원 조달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세금을 어디에서 걷었겠고,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겠까요? 세금을 걷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어려웠으니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쉽게 차입을 하는 방법밖에는 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당시에 통계인데요. 그 중에서 한번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게 1945년 9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4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949년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257.2입니다. 이게 21배가 뛰는 거죠. 만약에 1945년에 라면이 1,000원이었으면은 아이고 4년 만에 라면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00원짜리 라면이 2만 얼마가 되는 겁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거액의 정부 세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돈 세금은 거둘 데는 없고 나라는 살려야겠고 계속 세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출은 어디서 돈을 합니까? 중앙은행부터 돈을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신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그런 신용 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 구조도 상당히 당시에는 농업국가였었고 또 금융시장도 보면은 자본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아서 국채가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필드는 새로운 중앙은행법을 건의를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 자세한 것들은 뒤에 이제 중앙은행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재무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은행을 청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이 세워지기 전에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폐도 발행을 했을 테니까 그 화폐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인수를 하고 대신에 조선은행은 그 대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은행은 청산을 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통화신용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 세출을 삭감해라 등등의 이러한 정책적 어떤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이 결국에는 블룸필드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1950년에 국회에 제출돼서 그해 5월 5일 날에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 제정 경과 및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져서 제14 개정이 되어 있는 2016년까지 쭉 해서 한 60년 정도를 이제 달려갈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은행 제도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 제도가.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초대 한국은행 총재인 구용서 총재이십니다. 구용서 총재는 일본 유학파시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친일파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갚으시려고 열심히 뭐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 구용서 총재가 1950년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처음 창립이 되면서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 창업에 제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법 정신은 뭐냐? 첫 번째, 통화가치의 안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망가진 상태였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좀 통화가치 안정, 지금은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었고, 그것들이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있죠. 뭐 경제 안정이라고 하는 단면한 긴급성,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시급한 경제 안정의 긴급성, 이 시급한 것이 물가 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맨데이트, 책무와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법 제정의 어떤 입법 정신 두 번째는 금융의 민주화입니다. 아까 그런 금융의 민주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의 세 번째는 금융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뭐 초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일정한 자치권한 하에 금융통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토대에는, 그 관점은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보면 금융의 민주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의 정치적 중립, 중앙은행의 독립성, 뭐 요즘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뭐 자율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 제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제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걸까? 아닌 걸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시면, 위에서 바라보시면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금융의 민주화입니다. 이것이 금융의 민주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평면적인 제도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올바른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은 어떠한 책무를 가져야 되는가? 당시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통화가치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가 있을 때 중앙은행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거야? 중앙은행 책무에 맞는 거야?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야? 해도 되는 일이야? 하는 판단의 기준은 중앙은행 책무,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른 방향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금융의 민주화 측면에서 맞는 걸까?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맞는 걸까? 자율성 측면에서 맞는 걸까? 하는 그런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한국은행법의 구조입니다.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119개의 조문입니다. 자본금, 이익금, 적립금이 있고 기구와 관리. 이 기구와 관리가 뭘까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으나 중앙은행 제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배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을 어떠한 기구가 어떠한 사람들이 해갈 거냐는 것들이 제3장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4장이 한국은행 업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정한국은행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왜 중요하지? 왜 취지가 뭐지? 하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성격인데요. 자본금 15억 원 정부 100% 출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 15억 원이 얼마만큼 크기가 되지 잠깐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에 있었던 조선은행이 있었던 그런 조선의 40년 역사상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의 30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블룸필드 박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본금이 중앙은행에서 사실 발권력이 있는데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시 목적이다. 심리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은행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자본금도 없고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은 15억 원. 당시 조선은행이 갖고 있었던 자본금 최대 액수의 30배 되는 금액으로 했는데 이런 좀 전시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1차 개정할 때 1962년 이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이렇게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책무입니다. 한국은행은 뭐하라고 만든 조직이냐 당시에 물가 안정하세요. 통화가치 안정하십시오. 이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두 번째 당시 책무는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은행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건정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당신이 하시오. 중앙은행에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대외결제 준비 자금의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목적들은 앞으로 이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당신의 책무라고 하는 것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번 한국은행 그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건전통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전통화. 지금은 한국은행 본관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 맨 여기 딱 보시면 물가 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한국은행 당신 만들어줄 때 당신은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은 이거 하세요. 그거를 지배구조 누가 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기능은 당시에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의사결정하세요. 정책결정 전문기구이고 한국은행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렇게 모니터링 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감독부, 조사부, 감사 등에서 포괄적인 지시 감독권을 가지는 그러한 금통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금통위 성격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금통위가 한국은행 내부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위원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대시죠. 대체로 이런 주장들은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조금 주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에 이분들의 가장 구조는
이렇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한국은행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포괄적 지시감독권이 있다고 했으니 이 금통위는 한국은행 내부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 거야 라고 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장이죠. 그러한 근거로 그 재무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외부에 있는 재무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내부에 있는 기관은 좀 이상하지 않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관계이니까 이거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위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 직원인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금통위는 여전히 한국은행 내부의 기관이다. 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은행법에 제3장에 보면은 당시의 기후와 관리라고 하는 그런 란에 금통위가 한국은행 하나의 기구로서 되어 있었고요. 만약에 금통위가 별개의 독립된 정부에 속한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금융위와 금감원처럼 그런 정부 조직이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산도 한국은행과 같이 짰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제 블룸필드 박사 생각을 또 가만히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하느냐? 거버너, 총재가 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표하느냐? 대표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를 누가 하느냐? 총재가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또 정관에도 보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면 한국은행 내부 기구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의미가 있지 하지만 이게 참 이 금통위가 어떠한 이 지배 구조가 이게 정부 측에 속한 거냐 아니나 한국은행 내부에 속한 거냐는 당시에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되면서는 이제 다 해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이 금통위의 성격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은 좀 다르게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금통위 구성인데요. 그럼 금통위 구성이 왜 중요할까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적으로 보면 뭐 각계각층에서 막 모였네, 뭐 재무부 장관도 했네, 한국은행 총재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관점. 지배구조를 어떠한 사람들로 채워지는가 하는 문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있고 뭐 상공회의소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기획처 경제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1차 개정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 구조가 좀 크게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하는 법이 뭔가 개정이 된다, 뭐 중앙은행 제도에서 중요한 내용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가 보다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접하시면 맨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 자율성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지 하면 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는 정부 사람이 세 분이시죠. 재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기획처 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세 분,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입김에 관여되지 않은 분이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초대 금융통화위원회 그때 뭐 사진 아니고 그림인데요. 이렇게 모이셨다고 합니다. 한번 그리고 금통위원 임기에 대해서 교차임명제, 교차임기제라고 하죠. 소위 그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 방지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교차임명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딱 임기가 4년이세요. 4년. 그리고 4년이 딱 지나가가지고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바꿔. 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람이 바뀌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블룸필드 박사는 거기에 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다 4년으로 하는데 맨 처음 선임되는 위원 중에서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은 3년으로, 농림부 장관이 한 사람은 2년으로, 기획처 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1년으로 3, 2, 1 이렇게 하면은 순차적으로 바뀌어서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금통위원 4분이 한꺼번에 바뀌셨는데요. 이제 물론 저희가 한국은행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문제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교차 임기제는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저희 제정하는 법에서도 있었고 제6차 개정 때에도 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도 보면은 이러한 교차 임기제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해 가지고 30일 내에 임명하십시오라고 하는 규정도 해서 이 장기간 동안 금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규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가 그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교체가 안 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정한국은행법 내용에서 여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취지를 가지고 좀 설명하면서 조금 약간 빠른 속도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룸필드 박사가 말한 것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융기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도 좀 제한을 해야겠다. 대출 갱신도 이래로 한정하고 이런 제한을 두는 그러한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대부분의 건의 내용들이 수용이 됐지만 그런 융자위원회 규정, 뭐 여신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융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금융에서 별도로 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여신 제도가 쭉 나올 텐데요. 그 제도들을 보실 때에는 당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정부 예신입니다. 대정부 예신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많았고 당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대정부 대출로 있고 정부 세출이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블룸필드 박사가 당시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게 국제시장이 미성숙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제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좀 다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한국 경제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이렇게 표명을 해줬습니다. 다만 정부 대출 금액이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국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제정하는 법에 수용이 됐고 현행 한국은행법 제7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도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 똑같이 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블룸필드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대행기관을 뭐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는 개념을 딱 정의를 하고 딱 구체적인 기관들을 열거를 했는데 제정하는 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룸필드 박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을 할 때는 국회가 보증을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정부 대행기관에도 대출을 해주는데 부실 여신이었는데 그게 정부 당국자 압력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정부에도 맡길 건 아니고 국회가 보증하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법이 될 때는
정부가 보증한 걸로 이렇게 조금 받겠습니다. 신용통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은행 창구에 두 번째가 있었죠.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 그런 측면에서 그 신용통제를 해라. 그래서 뭐 그런 통제 수단으로서 뭐 대출 통제도 하세요, 공개시장 조작도 하세요,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좀 독특한 제도로서 정부 예금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이체명령 제도도 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 예금이 만약에 이제 그 금융기관 측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시중에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걸 딱 빼다가 중앙은행으로 강제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독특한 생각도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500만 원. 그 당시 그 통화안정증권은 아니고요. 1990년대에 발생했던 건데 이게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안정증권을 갖다가 규정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세요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공개시장 조작을 할 만한 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개시장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증권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이 됐지만 블룸필드 박사가 했던 지준 무이자, 무불이라고 하죠. 그거는 수용이 안 되고 이자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환 업무 관련된 부분인데요. 외환관리 규정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린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1862년에 그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은행권 형태 정부증권을 발행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버파로스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암달러 시장에서 이것들이 좀 이제 팔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 외환 사정이 되게 뭐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예를 갖다가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뭐냐면은 달러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입 허가서를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런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럼 수입 허가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달러를 사러 갑니다. 딱 하면 얼마에 살 수 있냐? 달러를 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900원을 딱 사죠. 이게 900원을 샀으면은 그 환율이 900원이니까 어디 가서 딱 똑같이 900원이 되는데 이 수입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수입 허가서 업자한테 갑니다. 이 사람은 달러를 못 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달러를 팝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2,100원에 팝니다. 앉은 자리에서 900원에 달러 사가지고 2,100원에 딱 파는 거예요. 정상적인 외환 시장이 아니죠. 이 사람은 2,100원에 샀습니다. 손해볼 것 같죠? 암달러 시장으로 갑니다. 그린백 시장, 그린백에 사고 팔리는 거기 가면 얼마였을까요? 3,000원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900원을 또 법니다.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 외환관리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규정하지 않고 추후에 외환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그 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적지 않고 다만 조선황금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조선황금은행이 뭐 지금 외환은행의 전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황금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조선은행이 100% 출자,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건데 이쪽에서 이제 외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블룸필드 박사가 생각하기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그 한국은행이랑 이렇게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 규모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합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선 황금은행에서 했던 일들을 그 한국은행의 외국부라고 하는 데서 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규정이 됐는데 다만 뭐 수용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금화, 은화 이런 거 매매 수출입 관련 규정은 금통위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블룸필드 박사는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정부가 정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좀 됐습니다. 상업은행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행은 정상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상업은행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상업은행 업무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블룸필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반 개인 법인하고는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상업은행 업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거래를 해야 되니까 또 긴급한 경우에는 또 뭐 대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하는 법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중앙은행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러한 안들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좀 한국은행법에 좀 재미있는 규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감독부라는 것, 지금 은행감독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부라고 하는 것이 법정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는 이 부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사부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이제 금통위압, 금융경제 관련된 정보를 제공도 하고 통계도 하고 지금 경제통계국이죠. 현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은행 조사국, 통화정책국, 경제통계국,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대국민 경제교육도 하니까 뭐 경제교육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조사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조선한금은행이 하던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부, 이걸 이제 법정부서로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경제 전문가 양성해라. 뭐 이런 규정도 한국은행법에 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서머를 간략하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좀 쉬었다 할 텐데요.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법을 살펴볼 때에는 이 사람이 생각이 돼야 될 겁니다. 블룸필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은행법을 만들 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중앙은행으로 만들어질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산출물이 중앙은행법이고 그러한 산출물들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배구조에서는 금통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금통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7명 여러 사람이 하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정책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최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의 민주화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배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이 성립될 당시에 만들어질 때 이 세 가지 설립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아까 잠깐 보셨던 구영소 총재의 담화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 그래서 앞으로 중앙은행 제도의 기본적인 관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의 책무, 당시에서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금융의 민주화,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가장 그 기본 정신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발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발전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제도들이 잘 되었을까, 잘 안 되었을까 이런 측면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발전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목이 나와버리냐.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져 있는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보면서 잘 된 거네
이건 조금 아쉽네.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좀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기보다는 그러한 관점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우표입니다. 우표. 1962년이겠죠. 제1차 경제개발. 이건 뭘까요? IMF입니다. 자, 제가 계속 한국은행법 개정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보여드리죠. 뭔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국회가 나옵니다. 앞으로 강의하시면서 이때 그림을 생각해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뭔가 있구나.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연관성이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가지고 들으시면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법은 총 10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1차 개정, 6차 개정, 7차, 8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차, 10차까지, 최근에 10차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기구가 되죠. 3년 동안 이제 군정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1961년 5월에 군사정변이 있고 1961년 11월 달에 재무부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들이 62년 다음 해 3월에 지금은 당시에는 통과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통과되면서 이거 1962년 5월 달에 공포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전쟁 국면에서 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게 되거든요. 전쟁하자면 돈 찍어서 군비를 대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수습을 하고 또 이 은행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때였는데 1950년대 초에 그러한 기반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출범한 정권에서는 정부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하는데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을 할 때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하는데 한국은행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국내 내자 동원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돈을 좀 조달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당시에 금융이 갖고 있었던 하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은행 제도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금통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 면에서 바르게 됐을까요? 자,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에 운영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왠지 격이 살짝 떨어져 보이지 않으세요? 기능이 축소가 됩니다. 통화, 신용, 외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목적 조항도 같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정책 관련된 기능들이 재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외자동원 위에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성도 바뀝니다.
재무부 장관의 의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 추천이 2명으로 늘어납니다. 상공부 장관 추천 2명, 경제기획원 장관 추천 1명.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데 9명 중에서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일까요? 예. 금통위가 갖고 금통운이라고 이제 약칭해서 말을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약칭해서 금통위, 금융통화운영위에는 금통운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금통운이가 과연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르게 됐을까요? 당시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현재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재무부 장관의 제2요구권까지 만듭니다. 금통위가 의결을 했는데 재무부 장관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의결하세요. 거기서 또 금통위가 종전과 같이 계속한다? 그러면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결과였습니다. 총재 임명에서도 재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합니다. 감사는 재무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금방 평가하실 수 있겠죠. 당시 은행감독기가 조금 강화되는 이런 일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도 임원에서 1명 추가가 되고 또 총재가 금융감독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고급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은행감독기구는 좀 강화되는 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의 업무감사권이 신설이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율성 측면에서 금방 평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 보증체를 인수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기도 하죠. 조금 아쉽습니다. 1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법의 입법 정신이었던 금융의 민주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에 있었던 경제 상황,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좀 아쉽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변경됐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처음에 15억 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진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발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본금이 왜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왜 자본금을 충분하게 쌓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입니다.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원은 블룸필드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전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애자. 그렇게 해서 자본을 없애보고 무자본 특수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그럼 자본, BS에 딱 보시면은 자본 항목에 그런 빵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영원 그렇지는 않고요. 잉여금 항목으로 이렇게 법정 적립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으니까 자본금이란 건 없어도 잉여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2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심플합니다.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되죠. 대통령 중심제로 바뀝니다. 내각에서. 그래서 아까 가서 각이 이런 말이 나온 게 당시에는 내각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각 수반은 대통령, 각인은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이거에 따른 게 2차 한국은행법 개정이었습니다. 3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3차 한국은행법 개정은 그 배경에는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농업국가였을 거고요. 농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역할하는 데가 뭐냐면 농협입니다. 농협이 이 업무들을 잘할 수 있도록 수지를 좀 계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조합에다 차등 지급 준비율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딱 받습니다. 딱 받으면은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저축성 예금의 18%를 딱 떼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탁 나눠야 돼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겠죠. 요구불 예금은 딱 받으면은 당시 일반은행은 32%를 딱 떼가지고 중앙은행에다 맡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돈은 중앙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면 농협한테 수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준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예금이 딱 들어오면 일반은행은 18%를 한국은행에다 맡길 걸 얘네들은 너는 15%만 맡겨라. 이렇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은 다른 데는 32%를 맡겨라 할 거를 갖다가 얘네들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25%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바람직할까요? 지급준비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람직하다라고 현재로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금통원의도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답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지준제도의 본래의 기능, 예금자 보호와 신용통제 수단에 비추어 개별 금융기관의 차등 지준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수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자금의 수요는 재정자금이나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조달함이 좋겠다라고 했지만 금통원이 이렇게 했으면 답신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게 근거가 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맨데이트 측면에서 잠깐 한번 본다면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용통제 수단으로 지준제도를 우리가 부여를 받았고 그것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도 한국은행 책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당시 한번 배경을 좀 보시면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엄청 성장을 하죠. 그리고 대진출도 막 합니다. 막 수출도 많이 하고 건설도 하러 막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금융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또 금융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제2금융권도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지고 경제 상황이 여건이 변화가 됐고 금융 상황도 변화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은행법이 여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첫 번째 정책 수단을 정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준출이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할인 대상 어음을 확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예컨대 그 어음, 한국은행에 이제 어음을 금융기관에 갖고 오면은 이것 좀 이제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 대상되는 어음에 예전에는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수산물이었다가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 대상을 임산물도 집어넣고 건설, 기타 용역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그 어음 가서 한국은행에 재할인 받아가면 그걸 가지고 이런 분야에 더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2금융권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보험 이런 것에도 발달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수단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안전 개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안전 개정에다가 그 적용 대상 금융기관을 일반적인 은행 이외에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들, 제2금융권한테도 통화안전 개정에다가 필요하게 되면은 너도 얼마를 여기다 집어넣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조절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율 그 하한을 폐지를 합니다. 그 전에는 어쩌면 10%에서 50%까지 이렇게 밴드였었거든요. 예금을 받으면 무조건 최저 10%를 맡게 될 거를 하한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3차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은행감독원의 독자성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뭐 임원도 늘어나게 되고요. 직원 임명 방법에서도 그 원장이 추천할 수 하도록 해서 조금 은행감독원의 독자성이 좀 강화가 되고요. 법정 적립금 제도도 개선을 해서 적립 한도를 폐지하고 그 적립 비율을 좀 높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순이익금이 생긴 것을 5%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를 쌓으면 저희 적립금이 자본 항목 쪽에 더 늘어나겠죠. 그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외화자산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버퍼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정 적립금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5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계기를 보시면은 이제 금융자유화가 막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떤 뭐 금리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추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의 예산 결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서 제외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바뀌는 예결산 제도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했던 것들을 한국은행 예결산을 금통원위가 독자적으로 승인하도록 뭐 대자대조표 공고 기일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을 조정을 하는데 시군 농협을 좀 제외를 합니다. 이게 금방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군 농협에 대해서는 지사무소화가 되면서 법인격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창무 입장에서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차등 예금 지급 준비율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6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이 순간 여기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두 번째 IMF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87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유기구 선언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물론 그 전에 응축되었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6.29 선언을 통해서 경제 및 금융의 민주화에 대한 여러분의 민주화, 그 중에서도 또 경제, 또 뭐 금융 이런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87년 7월에 한국은행 부산 지점입니다. 여기 제가 한국은행 쪽을 뺐네요. 한국은행 부산 지점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을 헌법기관화하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기관화하자.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89년까지 이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88년도에는 한은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하지만 87년부터 89년까지 뭐 전 개인적인 1단계라고 하는데 그 1단계 논의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충돌이 됐었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4년 5월 달에 경제학자 41인이 성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좀 강화하는 거 좋겠다 하는 그 41인의 성명으로 공론화가 되면서 뭐 95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자 1천의 한은법 개정 성명 발표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좀 공론화가 됐는데 또 이 이견이 한국은행과 뭐 정부 측 간의 이견으로 다시 공론화가 됐던 것이 수그리게 되시게 되죠. 그러다가 97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다시 또 이 수면에 올라옵니다. 87년부터 이 한국은행법 개정의 논의가 떴다가 공론화되가 이렇게 수면으로 떴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대통령 연도 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 추진 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들이 여기 보시면은 97년 6월 한은법 개정 관련 뭐 직원총회 한국은행 직원들입니다.
조금 과격해 보이죠. 한국은행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왜 했을까요?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안이 금융감독원을 떼가고 한국은행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성 측면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막 견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좀 장기 과제로 합시다라고 하다가 그것들이 IMF가 터지고 IMF 양해각서의 내용 중에 이 금융개혁 추진이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997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됐는데요. 자, 목적 조항이 변경이 됩니다. 맨데이트의 변화죠. 예.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외환 빠져나갔습니다. 통화시장 정책 하는 부분, 물가 안정 부분, 통화가치 안정 부분이랑 은행 신용제도 건전화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가 안정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시장 정책의 대신에 중립적 수립, 자율적 집행이 명시가 됩니다. 두 번째 또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은행감독 기능이 분리가 됩니다. 은행감독원이 분리가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시문인데요. 제목이 떠나며 남으며입니다. 1998년에 조병환 시인께서 지은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능이 큰 틀이 나가게 되는 거죠. 정책결정기구 개편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빠지고 이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됩니다. 의장도 총재님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구성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서 정부 추천 위원수가 축소가 되죠. 이러한 측면은 통화신용 정책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내부의 정책결정 기구임을 명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금통위가 정부조직법의 정부조직이네, 한국은행 내부의 조직이네 이런 논란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제도에서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는 정책결정기구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죠. 금통위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각 정리를 해본 건데요. 6차 때 보시면은 1차 개정 이후에 이렇게 좀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좀 평가가 되시죠. 제 7차 개정도 조금 보시면 하는 부통제가 들어갔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통화시장제 운영 방식도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 매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맨데이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책임성도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통화시장 정책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을 해 국회에다가 보내라. 제가 굳이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영어로 써놨는데요. 책임 그러니까 무슨 형사 책임, 리스판서빌리티가 아니고요. 설명이죠. 정책결정기구로서 국회에 대해서 우리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면에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내부 경영 방식도 바뀝니다. 총재 임명에서 재경원 장관 제청했던 것도 없어지고요. 감사도 이제 재경원 장관이 임명했던 것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되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 측면에서 평가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자, 7차입니다. 97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융 공동검사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2002년 달에 2002년 6월이죠. 그때 금융감독원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면서 이제 97년도에 했었던 그런 개혁의 미비점들이 발생이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합시다 라고 국회가 나섭니다. 왜 국회가 중요할까요? 처음으로 의원 입법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이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정부 발의입니다. 1차부터 6차까지는 모두 다 정부가 이렇게 법 바꿉시다, 이렇게 법 바꿉시다 했다가 7차부터는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바꿉시다,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됩니다. 방향성이 어땠을까요? 예상을 해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 겸무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증권회장이 좀 폐지가 되고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금통위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은 한국은행 집행기구입니다.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기 물가 안정부패제로 이행합니다. 통화신용정책 파급기간 상당히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매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관점에서 보면 책무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감시 기능이 부여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 내용이 뭐냐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중앙은행의 감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권고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법적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전체적인 큰 흐름도인데요. 보시면 맨 위에 한국은행이 있죠. 과액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뭐 소액결제, 증권, 외환결제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요구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료 제출, 개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게 감시가 왜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지급결제에도 여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이 안정적으로 지급결제 제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잘 봐야 되는 오버사이트라고 합니다. 감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도 확대가 돼서요. 모든 경비 예산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 승인받던 것을 급여성 경비 예산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검사 공동검사 요구제도 보완돼서 예전에는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새 출발의 다짐 아마 이걸 겁니다. 박승 총재님께서 이제 법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법위를 세웠는데요. 한국은행 혹시 식당 가시게 되면 식당 가시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7차 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은법 제정 이후에 우리 중앙은행 독립성이 진정으로 개선이 된 거다. 그 다음에 그 이전과는 달리 6차 개정과 달리 7차부터는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그런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선진화된 중앙은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중립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8차 개정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9월 달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법 개정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좀 논의 과정이 조금 이견이라서 표류가 되다가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딱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까요? 이 8차 개정은 책무입니다. 금융안정 책무입니다. 한국은행이 그전까지는 물가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안정 책무가 추가가 됩니다. 1조 제2항에다가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가 됩니다. 이러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 함께 1년에 2번 국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의사록 전문도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은행 책무가 추가되면서 어떻게 어떤 제도들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보 접근성이 제고가 됩니다.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라고 했으니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기간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지체 없이였었는데 지체 없이 언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죠. 대통령령에 보면은 1개월 이내에 응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도 개선을 합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하게 되죠. 대출 담보를 확대합니다. 또 긴급 여신과 영리기업 여신 요건도 완화합니다. 그리고
증권대차 방식도 추가를 하고 일종의 이제 결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결제 부족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추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급준비 제도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은행들이 이제 그 지준에 해당되는 예금보다는 금융채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금융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신용팽창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금채무 외에 금융채 같은 것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동설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변조된 한국은행권, 한국은행 집중관리할 수 있는 거, 주화훼손 처벌하는 것들, 순이익금 적립제도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8차 개정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한국은행 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뭐 의원 입법 형태로 여러 개가 발의가 됐었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발의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 그 개정안이 나오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의 대안이 마련이 되고 총재 임명 절차의 국회 인사청문, 화폐 단위 조항 신설하는 것들, 기념화폐 발행 근거 조항 넣는 것들, 그리고 뭐 외화표시자산 운영할 때 금통위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금통위에서 총재의 역할은 크죠. 인사청문을 거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분이 되는 것들은 한국은행 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검증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차 한국은행법 개정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19대 국회에서 총 21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각종 법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법안이 올라오면 한국은행 의견을 뭐 작성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이런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좀 실체적인 내용을 가는 거는 총 21개 법안 중에서 주화훼손 처벌 강화하는 건 하나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좀 법률이 한자가 되어 있던 것들 한글로 만들고 법률 용어도 순화되고 그런 거였습니다. 주화훼손 처벌 강화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까지 강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건 하나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양주경찰서에서 있었던 건데 1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그걸 2,500만 원짜리를 2,500만 원어치를 녹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이렇게 탁 만들죠. 구리 괴 얼마에 팔았을까요? 2,500만 원어치요. 5,700만 원에 팝니다. 이런 거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10원짜리가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응해서 주화훼손 처벌 강화가 되었습니다. 한 50년을 제가 열심히 빨리 달린다고 했는데 벌써 52분이네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1차 개정, 6차 개정, 7차, 8차, 10차 한번 돌아가시면 한번 내용들을 한번 쓱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책무 수행의 관점에서 금융의 민주화 관점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자율성 측면에서 한번 제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1903년 중앙은행, 우리 역사 1903년까지 한번 내려갔습니다. 블룸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입법 정신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책무 수행을 잘하자, 한국은행 책무, 금융의 민주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또 자율성 이런 측면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10번의 개정 과정에서 어떤 개정들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법의 발전, 중앙은행 제도의 발전은 관계된 사람들이 잘 논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국민적 합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분들은 상당수 분들이 다음 세대를 또 짊어지실 분들이십니다. 중앙은행 제도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중앙은행법은 또 개정이 돼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고 평가하시고 여론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중앙은행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한번 평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들을 제가 제공해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는 좀 저로서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동안 원래 유능한 강사는 10분 전에 마쳐야 된다고 했는데 초과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